이 비만이 단순한 그 어떤 의지의 문제, 습관의 문제는 아니다. 질병의 카테고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설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체중에. 그래서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체중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고 찌려고 해도 찌지가 않는 이런 그 어떤 저항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선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식욕, 뭐 포만감 이런 것보다도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게 영양실조가 생겼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호르몬 하나 때문에 이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신체의 어떤 신진대사도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은주의 큐!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병원 내과 명의 조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당뇨병과 비만을 전공하고 있는 내분비내과 의사입니다. 최근에 여러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오늘은 디지털 조선TV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또 최근에 또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예. 슈퍼 호르몬. 네. 이 책 혹시 쓰게 된 계기가 어떻고 또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공하는 그 분야가 위장관 내분비학이에요. 그러니까 장에도 내분비 세포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장에서 호르몬이 분비돼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GLP-1인데 이 호르몬이 이제 혈당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으로 개발되어 가지고서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체중을 빼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런 약들이고 근데 혈당하고 체중만 조절한다고 하면 썩 그렇게 흥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좋아지게 하고 지방간, 심혈관 질환, 콩팥 기능 등등등 너무 좋아지게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비유를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굉장히 강력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GLP-1 강력하면서 좋은 효과를 많이 보이니까 슈퍼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슈퍼호르몬이라는 이름을 짓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흔히 뭐 피곤해서 그래, 뭐 기분 탓이야 뭐 이렇게 넘기는 일상 속에 사실 증상들이 실제로는 이 호르몬이랑 관계된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극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저희는 임상의사로서 많이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병이 됩니다. 많이 나오는 건 기능 항진증, 적게 나오는 건 기능 저하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대고 땀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이렇게 되는데 쉽게 짜증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집에서 막 잘 싸우고 이렇게 돼요.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그분의 어떤 그 뭐랄까 내면 세계가 변한 게 아니고 성격이 변한 게 아니고 단지 호르몬 때문이었다 이거죠. 치료를 하면 좋아지니까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은 처져요 이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니까 우울하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변비도 생기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호르몬을 주면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하나 때문에 이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신체의 어떤 신진대사도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저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이 지금 그 연구하시는 쪽이 내분비 대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내과는 많이 들어봤는데 내분비 대사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들을 하는 건가요? 내분비라고 하면 분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외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땀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외분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나 소화액이 이제 장 속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내분비일까요? 외분비일까요? 내분비 아니에요? 내분비라고 착각하기가 네. 쉬워요. 근데 네. 사실은 그 외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상학적으로 따져볼 때. 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아기가 삼켰으면 네.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그 다음날 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바깥 세상이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것도 외분비입니다. 우리 피 속으로 분비되는 거 이게 이제 내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이제 호르몬이 대표적인데 네.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장기, 예를 들어서 뭐 고환이나 난소, 성호르몬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내분비학이라고 네. 부르고 대사가 붙은 거는 네. 우리가 그 탄수화물 대사, 네. 단백질 대사, 그 네. 지방 대사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신진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그걸 보기 때문에 내분비, 네. 대사, 내과. 이거 어렵죠? 내분비도 네. 지금 어려운데 네. 내분비, 대사도 붙고. 네. 학생들 중에서도 네. 어려워가지고 내포자가 있습니다. 내분비 포기 환자. 수포자도 아니고 내포자. 네, 내포자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야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진료를 네. 이렇게 하고 뭐 연구하는 중에 네. 이게 호르몬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뭐 어떻게 실감했었던 네. 어떤 사례가 네. 있었을까요? 많죠. 많은데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거는 그 50대 초반에 네. 남성이었는데 한 10수년 전에 그 머리 수술을 받았어요. 뇌요? 머리 수술, 뇌 수술을. 네. 그래서 뇌하수체라고 있습니다. 뇌하수체라고 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어떤 그 최고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관의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다 안 나오는 거를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저하됐다 그런 뜻인데요. 네. 호르몬을 여러 가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죠. 이게 안 나오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푸석푸석하고 붓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얼굴도 누렇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네. 발기부전에 뭐 이런 성기능이 저하가 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코르티솔이라고 있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지고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뭐냐면 얼굴에 주름이 지는데 굉장히 잔주름이요. 네. 왜 자글자글한 주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굵은 네. 주름이 아니고 정말 가다란 주름들이 쫙 잡혀서 온 거예요. 네. 들어올 때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형적인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그리고 주름이 막 그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주름들이 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호르몬들이 다 떨어져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을 줬더니 네. 그 다음에 왔는데 딴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네.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술 받고 나서 이야기를 안 들으셨어요 했는데 네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뭐 수술해서 이제 그 뇌에 있던 병은 좋아졌고 네. 뭘 병원에 또 올 일이 있을까? 그래서 안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사셨는데 네. 그 호르몬을 줬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얼굴이 막 쌩쌩해져가지고 활기차고 그랬던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셨군요. 네. 사실 이렇게 그 여자분들 중에서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네. 호르몬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호르몬 관리,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네. 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고 또 수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젊을 때의 그 피부가 그 곱고 한 거가 사실은 호르몬 때문이었다. 자기가 뭐 다른 노력해서라기보다도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는 피부 미용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호르몬 밸런스를 어떻게 좀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균형을. 네, 그 호르몬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트레스도 덜 받으셔야 되고, 영양도 충분하셔야 되고, 수면도 잘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딱히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건강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소에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면은 호르몬도 균형을 더 이렇게 네,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새 또 저기 MZ 세대들이 돼지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뭐예요? 돼지력이 폭발해서 얼마를 먹었다 이런 말 쓰던데. 돼지력. 예. 면역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나?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인 거죠. 면역 기능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체액성 그 면역과 그리고 이제 세포성 면역 이런 게 있어요. 체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체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제 혈액에서 그 항체가 돌아다니는 균을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가서 이제 직접 뭐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든지 노화된 세포를 제거한다든지 병든 세포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는 않는데 결국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그런 어떤 신체 건강과 관련된다는 것이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저걸 알고 있는 그런 병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백신도 일부는 체액성 면역,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런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성 면역을 키우는 그런 백신도 있어요. 특히 그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맞았어요. 맞으셨어요? 그 세포성 면역을 키워주는 비싸더라고요. 백신입니다. 두 번에 두 번 이렇게 맞았는데 그게 그 최근에 나온 게 90% 이상의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거 맞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맞았을 경우에 치매가 덜 온다라는 그런 연구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치매가 덜 온다. 이런 그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메커니즘이 몸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면역력이란 말은 그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진짜 실제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면역력을 높여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 면역 관리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술적인 그런 표현 아니다 보니 뭐 돼지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돼지력 재밌네. 식욕처럼. 그러면은 왜 그 우리가 약간 지금 호르몬이 그 좀 지금 불균형이다라는 거를 좀 그래도 가장 좀 빠르게 와닿는 어떤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호르몬이 뭐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든다 그러면 추위와 더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호르몬이 과잉하면 열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더워요, 그냥. 한겨울도 덥다 그래요. 한겨울도 집에서 막 저희 선풍기 틀어야 된다. 막 그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으면 뭐 지금 이 방 같은 경우에 지금 에어 컨디셔닝이 잘 돼 있는데 춥다고 그랬어요, 다. 일반인들은 쾌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추위라든지 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성이 좀 달라지는 거가 갑상선 호르몬이 되겠고, 그다음에 성호르몬이 이제 뭐 성기능에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모자라면 키가 안 클 것이고, 많으면 너무 클 것이고, 아니면 말단 거대증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특별히 뭐 호르몬 그 레벨의 불균형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그 잔주름 약간 되게 약간 인상 깊었거든요. 갑자기 뭔가 잔주름이 뭔가 생기고 피부가 더 빨리 노화하는 것 같다 해도 호르몬을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되겠네요. 그 경우는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름이 아니에요. 아마 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주름을. 제가 딱 보면 이 주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그 호르몬들도 있다면서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또 일상생활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어요. 사실 그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가장 핫했던 거는 1994년에 발견됐던 렙틴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렙토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는 얇다라는 뜻이고 thin하다라는 뜻인데 렙틴이라고 하는 건 thin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발견됐을 때 이제 그 비만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생쥐 마우스한테서 발견됐던 거거든요. 네.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실망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임상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던 다른 호르몬이 있었는데 그 GLP-1입니다. 우리 장에서 네. 분비가 되는데 우리 소장의 L세포, 알파벳 L, 네. L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그 밥을 먹어서 영양분이 흡수가 될 때 장에서 분비가 되어서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췌장에 가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라 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장에 가서는 좀 천천히 내려보내라. 그래서 위 배출 속도가 지연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뇌에 가서 이제 좀 그만 좀 먹자. 너무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포만감이라고 그러죠. 네. 포만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식사 때가 되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은 즉 식욕이 억제되는 네. 이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약이 지금 이 호르몬이 네. 약으로 개발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본 거가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 핫하더라고. 되게 엄청 많이. 핫하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요즘 막 비만 치료제로도 네. 이제 쓰이고 있잖아요. 예. 그게 근데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미용적으로도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은 건지 약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비만과 미용 사실 뭐 뗄 수 없는 개념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우리가 정의상 네. 이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경우에 특히 비만인 경우에 썼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과체중도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네. 비만의 합병증이 동반됐을 때는 그 약을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체질량 지수로 정의를 하거든요. 네.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등 비만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이럴 때는 우리가 쓰는 것이 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예, 딱 있네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게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상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이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체질량 지수가 아니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이미 그 약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 자체를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비만 치료제로 쓸 때는 용량이 달라요. 좀 세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특히 그 동양권에서 우리가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이 계통의 약을 썼을 때 정상 체중인 사람이 저체중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됩니다. 예. 그럼 그거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특히 근감소증, 이제 근육량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게 이 위고비라든지 이런 약을 쓰면서 영양실조가 생겼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양 결핍인데요. 그 티아민 결핍증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베르니케 증후군 혹은 뭐 영어로는 워니케 신드롬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 신경 질환이에요. 이런 거가 생길 정도로 잘 먹질 않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위고비라든지 이런 걸 맞고 나서 그 칼로리를 줄여서 먹는데 이것저것 막 골고루 먹으면서 적게 먹는 게 아니고요.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오늘 됐네. 뭐 이런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쭉 갈 때 영양 결핍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 비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냥 비만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주사를 맞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섭식을 한다. 그러면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위고비 처방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방약이죠. 그러면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기준 이상의 비만들은 당연히 비만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는 날씬한데 네. 뭔가 미용 목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막 위고비를 네. 사는 거는 좀 못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결국은 그 전문가 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환자 측 혹은 수요자 측의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 전문가로서 좀 걸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가 네. 아까 슈퍼호르몬이라 그랬고 이 호르몬이 다른 좋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이 허가될 소지는 있어요. 예. 다만 용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용량이. 용량. 예, 계속 말씀드리는 네. 거는 용량이 굉장히 용량을 이렇게 높이 쓸 때 비만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시중에 위고비를 쓰신 분이 오는 많은 용량을 말씀드리면 네. 0.5mg이나 1mg은 당뇨병 용량이에요. 근데 1.7mg, 2.4mg이 네. 비만 용량이거든요. 근데 비만하지도 않은데 그 아주 높은 용량까지 간다. 네.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겠네요. 그렇죠. 그 굉장히 그 무리가 따르는 거가 네. 그 메스껍고 토하고 뭐 설사하고 혹은 변비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한 뭐 절반 정도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더 높네요, 부작용이. 예, 특히 그 처음에 용량을 많이 맞아버리면 네.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이 5단계 용량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올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주 제일 낮은 용량을 맞고 괜찮으면 그 다음 이렇게 5개월간에 걸쳐서 용량을 올려가는 방식인데 나는 뭐 좀 화끈하게 빼야 되겠어. 네. 처음부터 최고 용량 2.4mg 맞으시면 응급실로 실려오시겠죠. 예. 그런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요즘 정말 그 위고비 너무 인기도 네, 많고 네. 주변에서도 좀 살 좀 찐 것 같다 이런 분들 사실 쉽게 막 네. 그 위고비 맞아야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우리가 막 너무 막 쉽게 이렇게 막 그 생각할 건 또 아니네요. 또 신중하게 그렇죠. 하면서. 신중하게 네. 접근해야죠. 뭐 그런 이면에는 그 동안의 그 다이어트 약들이 좀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의 10% 벽이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어떤 비만약도 그 기존 체중에서 네. 10%를 빼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그 10% 벽을 깼고 마운자로는 거의 20%까지 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도 사실 진짜 깜짝 네. 놀랐던 게 저 주변에도 그 위고비의 효과를 네. 보신 분들이 많이 이제 네. 계셔가지고 네. 막 진짜 살이 한 달에 8kg 빠지신 분도 봤고. 한 달에 8kg는 좀 많이 빠지셨네요. 근데 그 분은 원래 그러니까 10% 정도 빠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중이 좀 많이 네. 좀 나가셨는데 어쨌든 8kg가 확 빠지는 거 보면서 네, 다 네. 주변에서 막 되게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되게 좀 건장한 네. 그 체격이 이제 남자분이셨고 또 주변에는 또 그 50대의 언니분들이 네. 또 위고비로 한 달에 한 4, 5kg 정도를 쉽게 네. 뺐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다른 다이어트들과 다르게 아무리 좀 또 쉽게 빼다 보니까 더 인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히 초반에 많이 빼신 분들은 다른 것도 같이 많이 했을 거예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같이 하면서. 그리고 약이 또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또 이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뭐 저희 어릴 때 뭐 보약 이런 게 많았잖아요.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뭐 보약 먹을 때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지켜요. 그렇죠. 보약 먹을 때 술 마시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 맞을 때 이 약이 비싼 뭐 약이니. 50만 원이 넘는데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뭐 더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어떤 원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식욕이 좋으신 이제 분들도 이거를 먹으니까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게 빠지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제가 보기로는 그 식욕, 뭐 포만감 이런 것보다도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뇌의 영향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호르몬이 들어갔을 뿐인데 이제 뇌에서 그 이 섭식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식욕이라든지 포만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장하는 세포의 활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봤는데도 좀 시큰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맛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단 건 달고 쓴 건 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호르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호르몬이 약간 음식 관심을 좀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을, 낮추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생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음식이 소장에서 많이 흡수가 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들어왔다. 이런 신호를 보내준 거죠. 생리적인 신호가 먹기도 전에 이미 도달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욕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먹는 걸 덜 먹게 해가지고서 살이 빠지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교수님은 그 위고비 제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지.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 다른 그 약이 있었어요. 처음에 GLP-1 이 약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메스껍고 토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왔던 거가 이제 바이에타라고 하는 약이었는데 그걸 그때 맞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메스껍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배는 고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위고비는 사실은 높은 용량을 못 맞아봤고 그 처음에 스타팅 도수가 있어요. 스타팅 용량인데 그건 치료 용량은 아니고 한번 맞아봤는데 저는 그것도 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별로 식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확실히 저는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맞아보니까. 그러면 그 위고비의 부작용은 약간 반 정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반은 괜찮고 한 반 정도는 좀 메스껍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위장관 부작용이 뭐 한 50 내지 60%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약을 못 쓸 정도로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 한 10% 내외 정도. 정도 있고. 결국 부작용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해서 메스꺼워서 뭐 임신했을 때의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분도 있고 변비 혹은 설사 때문에 안 되겠다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10% 정도는 살이 5% 이상 빠지지 않아요. 이 약을 먹어도 이 약을 주사를 맞고 해도 그래서 뭐 SNS 같은 데 보면 위고비를 이긴 자 그러면서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맞아요. 식욕이 너무 잘 계속 먹어요. 잘 먹어가지고 위고비를 이겼다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보면 한 10% 내외에는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5%를 왜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비만약으로 명함을 내밀려면 기존 체중에서 5%는 빠져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실 때 한 10% 정도는 부작용 때문에 약을 계속 쓸 수가 없겠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내가 그 용량을 충분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는 체중이 5%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을 쓰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네. 그런 분들도 다이어트나 뭐 아니면 비만 치료제로 다른 거를 또 뭔가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른 기존의 약과 같이 섞어 쓰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인데 여러 호르몬의 그 수용치에 작용하는, 즉 여러 호르몬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고비는 그 호르몬 회로를 조절한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다이어트 약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방식인 거네요. 그렇죠. 기존의 다이어트 약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 펜톨민이라고 하는 약인데 뭐 나비약 이런 말도 쓰고 막 그러는데 이 약은 그 우리 머리를 속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는 우리가 진화할 때 생각해보면 뭐가 짐승이 쫓아오는 거예요. 싸울까 도망칠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가지고서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라 그러죠. 그게 왕창 나왔어요. 네. 이때 뭘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요. 네. 그 약의 부작용은 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겁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변비가 생기고 입이 마르고 딱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 확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게 먹게 해가지고 살을 빼게 하는 약이었다면 이 GLP-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했을 때 네. 장에서 분비가 되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생리적인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품이 아니고 생리적인 그 방식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약이다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그 전 방식이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막, 네, 갑자기 막 흥분돼서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는 정도의 용량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입이 말라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불안해요, 그런 말도 하시고. 네네. 제가 왜 또 이거에 관심이 많이 있냐면 교수님, 저도 사실 단기간에 갑자기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물론 작년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8kg가 이제 체중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영향인 건지. 그럴 수도 있죠. 호르몬 영향일 수도 있고 네. 한번 검사를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신진대사관 기능 한번 보실 수도 있고. 그 대개는 이제 그 생활 패턴의 단순한 변화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결혼했을 때 이때 한 번씩 스텝업 몸무게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때는 왜 는 거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남학생들 보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면서 계속 앉아서 일해야 되고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회식도 가고 살이 찐다는 거고 또 결혼 후에 또 이제 패턴이 바뀌는 거죠. 밥을 좀 잘 챙겨 먹게 됐나 보죠, 아마.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들이 있고,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 폐경, 이때 이제 체중이 한 번씩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은 되게 호르몬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성들은 생활 패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체중이 한 5% 이상 쪘다. 그러면 뭔가 그런 요인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좀 해결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그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다면 좀 걷는 시간을 자기 일상에다가 좀 더 그 추가해주는 뭐 그런 방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야식을 좀 야식을 좀 야식을 좀 많이 먹긴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평균 몸무게에서 저는 별로 이렇게 변동이 크게 없어요. 그 항상 있는 몸무게에서. 근데 작년에 그 몸무게에서 한 4kg 정도 빠지니까 주변에서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마냥 살 빠졌다는 얘기가 그냥 기분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뭔가 살 빠졌다는 얘기가 아파 보이나? 약간 초췌해 보이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먹어야겠다 하면서 좀 더 챙겨 먹고 뭐 야식도 먹고 막 그렇게 한 것 같긴 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체중보다 더 빠졌더니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들어서 조금씩 더 드시다 보니까 바운스백 한 다음에 더 올라간 거군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의심스러운 거는 제가 원래 진짜 많이 먹거든요. 되게 많이 먹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이번에 좀 더 먹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호르몬이 이제 체질과 호르몬이 바뀌었나? 왜냐면 예전에는 다 주변에서 와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살이 안 찌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은 건가? 아니면 체질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먹는 대로 찌니까 이건 이제 호르몬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이제 좀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드시는 그 음식의 변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실 때는 칼로리 밀도가 낮은 그런 음식 위주로 드셨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좀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 예를 들어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음식을 드시고 계실 수도 있죠. 이제는 많이 드실 때는 주로 야채류 이런 쪽으로 주로 드시고 하시다가 최근에 추가된 음식들, 야식을 드신다 그랬는데
야식은 뭐 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쵸. 예, 되게 기름지거나 뭐 달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면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많아지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죠. 아, 그러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아,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막 체중이 갑자기 증가한다거나 뭔가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의심된다 하면 내과를 가야겠네요. 최근에 이 위고비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뭐 반드시 내과 혹은 내분비 내과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의사 면허가 있으면 다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적 그 새로 나온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의과대학 다니실 때 배우지 못했던 그런 약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에 대해서 그 충분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을 받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는 다이어트를 더 이상 이게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막 예전처럼 자기관리 부족으로만 보는 그런 시선은 사실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4년에 그 록펠러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만이라는 교수가 렙틴을 발견하거든요. 그때 당시 아주 비만한 생쥐가 실험실에 있었는데 이 비만한 생쥐의 유전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렙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렙틴을 주사했더니 쥐가 날씬해진 거예요, 생쥐가.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서 어떤 생물학적인 기전이 우리 몸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살이 그렇게 과도하게 찔 수가 있고 또 그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살이 빠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비만이 단순한 그 어떤 의지의 문제, 습관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생물학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가 질병이며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한 그 동물 실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죠. 그 어떤 설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체중에. 그래서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체중을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고 찌려고 해도 찌지가 않는 이런 그 어떤 저항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해보시게 되면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을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몸 속에서 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 그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살이 찌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의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병의 카테고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나오는 약들이 이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호르몬이 들어가면서 그런 그 설정점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약을 맞는 동안에는. 그러다가 이제 약을 끊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비만을 단순하게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 혹은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들은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돼야겠네요. 그분들 엄청 또 그렇죠. 힘드시잖아요. 질병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히려 병원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관리한 다이어트가 뭔가 더 당당하고 좀 스마트한 선택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약간 이러한 또 시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꼭 뭐 MZ세대라기보다도 그 이 비만과 관계된 체중과 관계된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이게 다였어요. 실패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행동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비만 약제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뭐 GLP-1 계통의 약들, 그러니까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방식의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혼자서 덜 먹고 많이 움직이자.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전문가의 손길을 구하게 된 거죠. 그런 거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더 영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네요. 심지어는 이제 그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죠.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게 기록만 하는 걸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먹었는지 기록하고 지금 체중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기록하면서 내가 요런 걸 먹으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데이터로 표현해서 나를 객관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로서.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일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또 위고비 얘기로 잠깐 넘어가 좀 궁금한 점이 근데 위고비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뭐 당뇨병 치료제로 쓰였다고는 하나 이렇게 다이어트의 약으로 쓰인 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게 임상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혹시 보신지 의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 계통약이 나온 거는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위고비 계통의 약도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도 개발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밝혀져 있고요. 심지어는 그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없는 비만인 사람들에서도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는 거가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안전성은 굉장히 잘 증명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로 주목을 하는 이런 그 비만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심혈관 질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되게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눈이라든지 뭐 이런 데 최근에 뭐 보고되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뭐 탈모라든지 탈모는 살 빼는 치료를 했을 때에 좀 과도하게 살을 빼고 하게 되면 그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비만 대사 수술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탈모는 나타나거든요. 대개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10,000명에 1명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잘 알기가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과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담석 혹은 담낭과 관계된 이런 합병증은 한 2배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100명에 1명 생길 거가 100명에 한 2명 정도로 생기는 정도로 이 그 담석 혹은 담낭 질환 같은 경우도 아까 탈모 말씀하셨지만 이 살을 빼는 치료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다른 그 다이어트도 생기고 비만 대사 수술하고 나서도 생기고 이 GLP-1 계통약을 썼을 때도 이 담석이라든지 담낭 질환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드물게 나타나는 췌장염에 대한 걱정은 하시는데 이 담낭이라든지 담석에 대해서는 별로 그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췌장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증가되었다라는 그런 그 증거도 사실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만한 사람이 또 췌장염이 잘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찰의 어떤 빗둘림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염이 잘 생기는 사람이 이 주사를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주사를 안 맞고 있었을 때는 안 생겼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가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급성 췌장염이 비만한 사람에서 1000명 중에 1명 생긴다 그러면 이 약을 썼을 때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위험도를 보면 2배가 증가된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위험으로는 1000명 중에 1명이 증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유의미하진 않다. 그렇죠. 유의미한지 이런 걸 좀 이제 가려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고, 근데 이제 그 담석, 담낭 관계된 질환은 그보다 10배나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절대적인 위험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약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그 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약간 또 여성분들은 뭐 임신과 출산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많이 또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연구 결과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기능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로는 이제 그 CNN이라든지 보고된 거는 오젬픽 베이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오젬픽 페이스가 있고 오젬픽 베이비가 있는데 오젬픽은 위급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성분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당뇨병 치료제인데 먼저 출시가 됐죠. 근데 살이 많이 빠지니까 유명해졌었는데 오젬픽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약을 썼더니 살이 빠져서 늙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오젬픽 페이스고 그래서 미용 성형 쪽으로 진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고요. 오젬픽 베이비는 이제 그 비만한 여성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좀 배란이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임으로 이어지겠죠. 그랬는데 이런 약을 쓰게 되면서 이제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나는 지금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젬픽 베이비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만과 관련돼 가지고서 이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이 잘 돌아가지 않는, 즉 이제 배란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잘 안 되던 상황에서 살이 빠지면서 다시 원상 회복되어 가지고서 임신이라든지 출산이 가능해진 그런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된 경우네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약간 말씀하셨던 심혈관 쪽이 가장 좀 이렇게 좀 걱정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괜찮네요. 되게 다행히. 네, 심혈관 질환은 이제 줄이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한 이득이죠. 네. 다만 아까 눈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눈은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는 당뇨병 환자에서 눈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이게 악화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에요. 근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또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 눈의 합병증, 그러니까 당뇨병의 합병증이 이 약을 써서 나빠지는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그 눈의 합병증이 이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발생 예수가 적다는 거죠. 드물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합병증과 이 약의 효과를 저울질하는 거죠. 어느 쪽이 또 이득인가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눈에 대한 이런 게 되게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된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까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나중에 위고비를 하든가 말든가 약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거는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네이언이라고 저희가 이제 쓰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드문 거고 우리말로 번역해도 너무너무 길어요. 이름이. 그런 거가 실제로 이 약과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조차도 지금은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했을 때 그런 드문 눈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왜냐면 저도 위고비 관심이 많고 해서 좀 더 좀 주의 있게 봐야겠네요. 아까 이게 만성 피로나 뭐 불면 이런 체중 증가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은 뭐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신호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만약에 계속 방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질병으로 어떤 질병 혹시 이어지는지? 네, 뭐 만성 피로가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도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뭐 운동 그리고 영양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될 것이고 질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있을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고 어떤 만성 피로라는 게 질병이 아니고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학계에서 말하는 건 빈혈 같은 경우에
빈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증후라고 봐요. 증후. 그러니까 뭐 그 빈혈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궤양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이것 때문에 계속 피가 새 나가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철분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빈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진단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증후일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 만성 피로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이다라고 네. 보시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네. 그동안 진료를 쭉 해오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환자나 되게 뭔가 좀 네. 드라마틱한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되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네. 그 전공의 때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데 네. 내분비 내과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내과 의사로서는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그 비만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그 외과 동료가 위 수술을 했거든요. 위장을 바나나 크기로 줄이는 네. 그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 그걸 했더니 살이 한 20kg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내과 의사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 이거 외과 의사가 한 방에 고쳤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이번에 혈당도 다 정상화가 되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네. 뭐 당뇨약도 다 끊어버리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을 저한테 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이 위장관 호르몬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동물 실험도 하고 뭐 외국에 공부도 하러 가고 뭐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럴 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 보면은 네. 뿌듯함을 넘어서 네. 충격이었죠. 아니 나는 안 됐는데 이게 외과에서 수술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장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네. 그럼 그 건강을 네, 주도록 화이팅 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환자들한테 가장 좀 많이 강조하시는 진짜 건강한 삶의 어떤 조건 있을까요? 네. 네. 좀 그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세계 그 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을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진 않잖아요. 네. 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혈당 조절을 잘해서 합병증을 막는 그런 어떤 신체적 건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음식 조심해야 되고 혈당 재고 주사 맞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결국 그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신적인 건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뭐 약도 잘 챙겨 먹고 주사도 맞고 혈당도 재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또 잘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것이 다 결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더 많이 신경 쓰고 네. 해야겠네요. 혹시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연구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네, 그 사실 요새 뭐 조성노화 돌풍인데 네. 너무 관심 네. 많죠. 예. 그 저희 뭐 제자인 정희원 선생이 아주 네. 열심히 그 부르짖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실 그 노화가 연구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만성 대사 질환이 있을 때 노화가 가속된다 하는 증거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형 당뇨병도 그렇고 2형 당뇨병도 그렇고 이 세포의 노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하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 그 노화를 지연시키는 혹은 억제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GLP-1인데요. 실험실에서 사실 실험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게 노화와 관계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슈퍼호르몬이라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하나의 호르몬이 이렇게 다양한 병들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노화와 관계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 특히 뭐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이제 뇌졸중, 그렇죠? 그리고 치매,
파킨슨병,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등등등등 다 노화와 관계된 거잖아요. 다 좋아지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노화 기전을 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약은 그 우리가 음식 섭취량을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수명을 늘린, 그 노화를 억제한 대표적인 연구는 절식이거든요. 영양 실조를 동반하지 않은 칼로리 감량. 이 방법이 수명을 늘린다든지 노화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데서 가장 많이 보고됐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은 식욕을 떨어뜨려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화와 관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그 약제들이 우리 몸에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최근에 조성노화 돌풍으로 해서 그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 이제 그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저는 그 약제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런 노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나오는 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책도 또 많이 쓰시고, 예, 올해도 벌써 2권이나 또 책 내시고, 네.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논문을 많이 읽죠. 논문도 많이 읽으시고.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읽었던 또 책 중에 이 책은 정말 내 인생에 되게 좀 영향을 많이 준 책, 어떤 그런 인생책 있으실까요? 뭐 책은 뭐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비교적 최근 뭐 한 10년 이내에 저한테 영향을 준 거로는 그 제독 철학자이죠. 우리나라에서 독일에 건너가서 이제 독일어로 책을 내셨는데 그게 한글로 번역돼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한병철 교수의 그 시간의 향기 그리고 피로사회. 피로사회. 그 두 편이 굉장히 그 와닿았었는데요. 저희가 뭐 휴가 다녀온다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재충전하고 와. 재충전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그 휴가라는 것이 오롯이 나의 시간인가? 아니면 돌아와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일을 위한 시간인가? 이에 대한 그 질문을 그 책이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오롯이 잘 쓰지 못하고 노동으로 혹은 소비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자의 생각이거든요.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시간이 향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피로가 강요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노동을 위한 휴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는데 그 시간의 그 향기를 느끼려고 하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그게 사색이라는 거죠. 사유하는 그 시간, 사유하는 삶. 그래서 최근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비타 컨템플라티바라고 해가지고 뭐 사색하는 삶,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틈만 나면 스마트폰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나를 찾아가고 이 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사실 피로사회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다른 지금 말씀하신 책들도 진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교수가 되면서 어떤 그 교수가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메신저가 돼야 되겠다. 메신저. 그 에르메스죠. 에르메스가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처럼 메신저가 돼야 되겠다는 건데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건강을 전달하는 건강 전달자, 그리고 이제 행복 전달자, 지식 전달자, 이 세 가지가 되자라고 했고, 최근에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꿨어요. 단지 전달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그 교수로서의 그런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닌가. 창조해서 전달하자. 그래서 이제 창달자가 되자. 그런 좀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해서 전달하자. 그래서 뭐 지식과 행복과 건강을 창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로 논문을 쓰고 교과서를 쓰는 데 전념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대중을 위한 책도 쓰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지식들이 이게 책장에만 꽂혀 있는 이런 거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논문을 많이 쓰고 해도 네. 그게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심오한 그런 그 메커니즘을 파고드는 연구를 했다고 해도 이게 사람의 삶을 직접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연구 중에서 뭐 인슐린 용량 조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혈당이 얼마에서 얼마면 2단위, 4단위, 6단위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네. 그러지 말고 매일 1단위씩만 올리고 내리고 해보자.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7단위가 바뀌잖아요. 네. 이런 간단한 방법을 했더니 혈당이 많이 좋아지더라. 심플하죠. 그리고 저희가 연소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가 그 아주 심플하게 서울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아주 쉽게 이제 이걸 활용하는 법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알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오히려 실용적인 부분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의 삶이 더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대중과 가까운 쪽에서 하는 연구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기초과학자로서만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대중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내과 명의 조영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